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0번째 시간. 오늘 배울 내용은 진도를 따로 나아가지 않고 고려사 전체적인 요약 정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고려 요점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고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때는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배층의 변천 과정. 그래서 고려는 첫 번째 호족, 다음이 문벌 귀족, 그리고 다음이 무신, 다음이 금문세족, 그리고 신진 사대부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첫 번째 호족이 집권했던 호족 집권기를 보면 호족 집권기는 10에서 11세기쯤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집권했던 왕을 갖다가 살펴보면 태조, 다음이 해종, 다음이 정종, 다음이 광종, 그리고 그 다음이 경종, 성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주요 왕들은 태조, 광종, 성종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태조를 갖다가 살펴보면 태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호족 정책과 그리고 북진 정책, 민생 안정책, 그리고 훈요 10조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호족 정책은 다시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과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혼인 정책과 그리고 또한 사성정책이란 것이 있더라. 이에 비해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인제도와 그리고 사신관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각각의 의미 정도는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진정책, 과거에 고구려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서경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민생 안정책으로는 세금을 갖다가 감면해주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다음 세대의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 나갔으며 하는 이러한 훈요 10조도 남겼던 왕이 태조라고 했죠. 하지만 해종과 정종 시기에 왕권이 어떻게 됐다? 왕권이 약화되자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바로 광종은 무엇을 갖다 주력하게 되더라?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왕권 강화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노비안건법, 또한 과거제 실시, 또한 공복재정, 그리고 칭제권은, 그래서 노비안건법이 어떠한 정책인지, 과거제 실시의 의미와 공복재정은 무엇이며 칭제권은 무엇인지도 각각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성종 때 고려는 많은 제도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유교적 정치 질서 국가가 수립되고, 이러한 국가가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최성로라는 사람이 있고, 최성로가 뭘 바쳤다?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성종 때 유교적 정치 질서 국가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때 성종 때 많은 제도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된다고 했죠. 그럼 그 완성된
제도를 보도록 합시다. 호역집권기에 이어서 그대로 통치체제가 되겠죠. 통치체제.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 정치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틀은 이성 육부를 바탕으로 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성이 중서 문화성이 있고 상서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육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서 문화성이 국가 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고 상서성과 육부가 실무 행정을 맡아서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서 문화성에는 2품 이상의 관리를 갖다가 재신이라 하고 3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를 갖다가 기반으로 이성육부가 존재했고 그 외에 중추원 그리고 의사대 3사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중추원 같은 경우는 왕의 비서기관으로 다시금 중추원도 2품 이상의 관리를 뭐라 불렀다? 추밀이라 불렀죠. 추밀이라 부르고 3품 이하의 관리를 성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도 역시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 감찰의 역할을 갖다가 맡았으며 3사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의 회계와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성육부와 중추원, 의사대 3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고려에서는 독자적인 기구로 제축기관이라 하여 재신과 추밀의 관리들이 모여 독자적인 대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있었다. 도병마사는 국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국방과 군사 문제를 갖다가 주로 논의했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격식이라든지 법제를 갖다가 마련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기구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치제도는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를 갖다 살펴보면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를 보면 크게 지방행정제도는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도 밑에는 다시 군과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도와 군현 잠시만. 자, 5도와 군현은 행정구역에 해당되죠. 행정구역에 해당되고 양계 같은 경우는 군사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5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관리로 안찰사라는 사람이 파견되죠. 안찰사가 파견되고 양계 지방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병마사가 파견되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5도에는 지금 안찰사가 파견되고 군현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주현이라 부르고 지방관이 여기 잘 안 보이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속현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속현은 누가 이쪽에 업무를 맡아서 관리를 하냐? 바로 향리가 그 역할을 맡아서 운영을 하였더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 군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그리고 지방군으로 나뉘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중앙군은 2군과 6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형군으로 나뉘어져 있더라. 구체적인 내용들은 꼭 반드시 앞에 강의를 살펴보든지 아니면 수업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관리 등용 제도가 되겠죠. 관리 등용 제도. 크게 고려시대 때는 관리가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바로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이 과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음서는 정확하게는 왕족 그리고 공신의 후손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제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를 음서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과거 같은 경우는 크게 문과, 작과 그리고 성과로 구성되어 있고 문과 시험에는 다시금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호족 집권기가 이제 끝이 났죠. 호족 집권기 각 세 분의 왕들을 체크해 두시고 성종 때 완성된 많은 제도들 꼭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바로 문벌 귀족 집권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벌 귀족 집권기. 우리가 지금 보면 첫 번째 호족 집권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째 문벌 귀족 집권기를 넘어가면 이때 왕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목현, 덕정, 문순, 선헌, 숙예, 인, 의종. 여러분들은 이 왕의 순서를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체크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시게 되겠죠. 문벌귀족은 언제부터 등장했냐? 성종 때부터 지금 보다시피 문벌귀족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때 전성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 문종 때 문벌귀족이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특별히 문벌 귀족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냐. 대표적인 제도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엄서라는 제도. 그래서 엄서의 의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공엄전이라는 토지 제도도 있습니다. 공엄전이라는 토지 제도와 또 한 가지 폐쇄적 통혼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벌 귀족들이 전성기를 누렸고,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 경원 이씨 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원 이씨 가문이 있었고,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벌 귀족들이 계속해서 많은 권력과 장기적인 집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벌 귀족의 문제점이 인종 때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인종 때 터졌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의 문제점으로 해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죠. 이자겸의 난. 두 번째가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자 일어났던 게 바로 문벌 귀족의 문제점을 해서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이 바로 묘청의 난이 되겠죠. 묘청의 난. 하지만 묘청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금 누가 문벌 귀족이 다시금 재집권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더라. 그래서 문벌 귀족의 문제점 그리고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점점은 강화되어 의정도에 바로 1170년에 발생한 무슨 사건? 무신 정변이 발발하면서 세 번째 누구 집권기?
무신 집권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신 집권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뭘 갖다가 살펴봐야 되냐면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갖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고려가 되겠죠.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크게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거란족의 침입, 그죠? 거란족의 침입 있고, 두 번째로 여진족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죠? 여진족의 침입이 있겠다. 거란족의 침입은 10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란족이 침입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다. 하나는 고려의 북진 정책과, 그리고 역시 고려의 친송 정책이 원인이 되어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시옷이 쳐들어온다고 했죠. 첫 번째 소손령, 두 번째 성종, 세 번째 소배압. 이를 막아냈던 분 꼭 기억해둬야 되겠죠. 1차 소손령 때 서희, 2차 때 양규, 3차 때 강감찬, 그리고 1차 때 서희의 외교적 담판의 결과로 강동 6주를 갖다가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다음 양규는 기주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3차 때는 강감찬이 기주 대첩이라고 할 정도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과정이 되겠죠. 배경, 과정, 그리면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삼국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고려는 다음 차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쌓았다? 천리 장성을 축조하였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참고로 거란족의 침입은 10에서 11세기가 되겠죠. 호족 집권기 때에 해당되겠고, 여진족이 침입한 시기는 12세기, 누가 집권하던 시기? 몽골 귀족이 집권하던 시기이다. 이와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족과의 침입과 관련해서는 12세기 완엠부라는 부족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급격히 성장하여 고려 국경선을 넘자, 이에 누가, 이게 중요하죠, 윤관이 뭘 조직하였다? 별무반을 갖다가 조직하였더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를 획득하였다? 동북 구성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끈질긴 여진족의 요구로 인해서 이를 갖다가 1년 만에 반환하게 되고, 이후 여진족이 무슨 나라를 세웠다? 여진족이 금을 갖다가 건국하고, 급기야 무슨 관계까지 요구하더라? 군신 관계를 요구하더라. 이에 문벌귀족, 특히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여 금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 군신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더라. 자, 이 내용까지 문벌귀족 집권기 관련해서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누가 집권하는 시기로 넘어가죠? 조금 전에 보시면 앞에 이 무신 정변이 발발하여 다음 드디어 무신이 집권하게 되겠죠. 역시 무신이 집권할 시기에도 왕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신 집권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신 집권기 때는 왕을 보면 이렇게 되죠. 명, 신, 희,
강, 고, 원종으로 이어집니다. 다 종입니다. 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종인데, 이때 보시면 왕은 무신직근기 때는 알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갖다가 알아야 되냐면 실제 무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직근자가 이방, 그 다음이 정중부, 그 다음이 경대성, 그 다음이 이의민, 그리고 그 다음이 최충헌, 그 다음이 최우, 그 다음이 최항, 그 다음이 최의, 그 다음에 김준, 임년, 임유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부터를 무신 형성기, 그죠? 이때를 갖다가 안정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무신 직근할 때 가장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직근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방 시기부터 이민 시기까지 대표적인 권력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기구가 뭐냐? 중방, 그죠? 참고로 경대성 때는 도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최충헌 때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교정, 도감이 있더라. 아울러서 또한 도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도 권력을 유지해 갔다. 다음 최후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교정, 도감이 대표적인 최시집권기 때의 대표적인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런데 최후 때 보면 이거 외에도 정방이라는 기구가 있고 서방이라는 기구도 있는데, 정방은 인사기구입니다. 인사기구고, 서방 같은 경우는 문신등용기구입니다. 문신등용기구,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때 무신집권기 때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나고 반무신난도 여러 차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것들도 꼭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게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있죠. 공주 명학소의 난, 다른 말로 이 난을 갖다가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신분 해방 운동으로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신집권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어디를 넘어가냐면 바로 몽골 세 번째 침략이 되겠죠. 세 번째 몽골의 침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 관계를 갖다가 보시면 앞에 10에서 11세기 거란족이 침입하고, 두 번째 여진족이 침입했죠. 세 번째 이제 고려 전기를 갖다가 넘어서고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대로 똑같이 이어서 녹색으로 한번 적어보면 대관계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몽골의 침입 몇 세기냐? 13세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1세기 거란족이 침입, 12세기 여진족이 침입, 13세기 몽골족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몽골족은 칭기스칸이 이 몽골족을 통일한 이후 계속해서 강성해지던 중에 최충헌 집권기의 강동의 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으로 처음으로 몽골군과 맞이하게 되고, 몽골군이 침입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자, 먼저 1차 침입의 배경은 바로 몽골 사신이 피살됨으로써 쳐들어오죠. 그 몽골 사신이 저고여라고 했습니다. 저고여의 피살이 원인이 돼서 몽골이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활약을 하였다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막서라는 분이 기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더라. 다음 몽골이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2차 침입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강화도 천도가 배경이 되겠죠. 강화도 천도가 원인이 되어 몽골이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활약하셨던 분은 김윤우라는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김윤우라는 스님이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곳 처인성 전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누구와 강화를 맺었다?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갖다가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삼별초라는 부대는 끝까지 항전을 하여 첫 번째 강화도에서 다음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이어지며 끝까지 저항을 하였다. 그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는 몽골의 간접적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어느 시기로 넘어간다? 원간석기로 넘어간다고 했죠. 원간석기 집권 세력이 누구냐? 자, 이제 네 번째 집권 세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화면을 앞으로 넘겨보면 지금 첫 번째 집권 세력이 누가 되겠다? 지금 보시면 호족이 집권 세력, 두 번째 문벌 귀족 집권기, 세 번째 무신 집권기, 다음 네 번째 이제 누구의 집권기로 넘어가게 되냐면 금문세족 집권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금문세족이 집권하던 시기, 이 시기는 원간석기에 해당됩니다. 원간석기에 해당되고, 이때 왕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충열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충숙, 충해, 그리고 충목, 충정 왕으로 이어지며, 이때 금문세족이 성장하고 왕의 칭호도 보다시피 충자가 붙고, 또한 조와 종이 아니라 왕의 이러한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간섭을 받았느냐? 첫 번째, 영토가 축소당한다고 했죠. 영토가 영통이 아니라 영토를 갖다가 상실했다. 그죠? 그래서 몽골이 쌍성 총간부를 갖다가 설치하여 어느 땅을 철령 이북의 영토를 갖다가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였고, 또한 동령부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 서경에 설치하여, 서경 자비령 정확하게는 이북 지역을 본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 또한 탐나 총간부도 설치하여 어느 지역을, 제주도 지역을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여 고려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어디에 동원당했다? 일본 원정에 우리가 강제로 동원당하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때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일본 원정에 동원하게 되는데, 하지만 일본 원정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동 행성을 폐지하지 않고 나중에는 고려의 내정 간섭기구로 이렇게 남게 되더라. 다음에 또한 관제가 격화되고, 구체적인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부마국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죠. 부마국 대우, 즉 이 말은 사위의 나라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외에도 뭐 만호부가 설치된다든지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한다든지, 또한 이때 많은 금, 은, 보화와 그리고 공력까지 수탈당하게 되더라. 이게 언제적 내용이 되겠다? 바로 원간석기, 금문세족이 집권하던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14세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개혁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 때냐? 바로 마지막 이제 신진 사대부가, 집권하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럼 신진 사대부의
성장하는 시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려 말 14세기 자 보면 14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원명교책이라고 했죠. 원명교책이더라. 그래서 이때 왕들을 보면 공민왕, 그리고 그 다음이 우왕, 다음이 창왕, 그리고 공양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공민왕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공민왕 먼저 보면, 공민왕은 원명교책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드디어 개혁을 실시를 하더라.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원정책과 그리고 또한 민생안정정책, 책에 따라서는 왕권 강화책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쪽이 좀 적어야 돼서 이쪽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정책으로는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획득을 하게 되고, 또한 정동 행성을 폐지시키죠. 또한 몽골풍을 갖다가 금지하고, 또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더라. 그죠? 아울러서 또한 민생 안정정책으로는 뭐가 있었느냐? 민생 안정정책 혹은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신돈을 등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뭘 설치했다?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전민 변정 도감이 어떤 기구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물론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개혁은 끝내 실패로 돌아간다고 했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 체크해야 될 거, 이때 새롭게 등장한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지원해 주면서 성장한 세력이 있죠.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 그리고 14세기 대외관계를 보면, 지금 보시면 대외관계 10에서 11세기 거란족의 침입, 12세기 여진족의 침입, 13세기 몽골족의 침입, 14세기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홍건적과 왜구가 14세기 주를 이루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갖다 격퇴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신흥무인 세력이라 부른다고 했죠.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과 누가 되겠다? 이성계. 하지만 실제 이때 최고 권력자는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최영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왕에 오르게 되냐면 우왕이 왕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후 명나라가 천령, 이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 명이 천령 이북 영토를 요구하자, 이에 순서대로 적어보면 최영이 요동 정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후 이성계가 요동의 정벌에 출병을 하였으나, 이거 중요하죠. 무엇을 통해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실권 장악, 그리고 다시 우왕을 내리고 누구를 왕에 올리죠? 창왕을 갖다가 왕에 올리게 되는데, 이때 개혁을 위해서 급진사대부와 손을 잡게 됩니다. 창왕 때. 그런데 급진사대부가 개혁의 방향을 두고 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로? 옹건사대부와 그리고 급진사대부로 나뉘게 되고, 이때 이성계가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이 이성계가 급진사대부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급진사대부와 손을 잡게 되고, 또한 나중에
이방원에 의해서 이 온건 사대부의 수장이었던 정몽주가 제거당해야 되죠. 참고로 온건 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둔 채 개혁을 실시하자, 반대로 급진 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도 아예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정도전이 핵심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 공양왕을 올린 이후에 이제 이 이성계와 급진 사대부가 경제적 개혁을 실시한다고 했죠. 바로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게 뭐냐? 중요하겠죠.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을 갖다가 1391년에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 실권까지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1392년 바로 무슨 나라가 세워졌다?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고려 정치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흐름 정리는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지배청의 변청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고려사는 이야기가 한층 쉽더라, 그죠? 그래서 호족 집권기, 문벌귀족, 지금 보시면 호족 집권기고, 또한 호족의 집권기 때 대표적인 왕 태조, 광종, 성종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성종 때 완성된 제도, 그래서 통치제도가 여기 있죠. 통치체제.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치제도,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 세 번째 군사제도, 네 번째 관리등용제도. 그래서 이 내용은 제도사는 항상 구체적으로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족 집권기 다음에 문벌귀족 집권기가 되는데, 문벌귀족 집권기 때는 문벌귀족이 무엇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벌귀족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집권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 중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인종 때 두 가지, 의종 때는 무신정변이 발생하겠죠. 인종 때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라는 대표적인 문벌귀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의종 때는 무신정변이 발생하여 그 다음 시기 바로 이 무신이 집권을 갖다가 하게 되더라. 그래서 무신이 집권할 때는 왕은 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대표적인 이 기구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고, 이후 최씨 집권기부터는 이 기구가 핵심 기구입니다. 교정도가. 그리고 그 외에도 도방이나 정방이나 서방 이런 기구들이 있고, 또한 이때 여러 가지 농민 반란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반란들이 있더라, 그죠? 다음으로 대외관계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려는 보시면 대외관계를 갖다가 보면 첫 번째 거란족, 이때가 누가 집권할 때냐면 호족이 집권기죠. 호족이 이때 호족이 집권하던 시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고, 이때는 누가 집권기가 되냐면 문벌귀족 집권기가 됩니다. 호족이 집권하고 있을 10에서 11세기에 거란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과정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각각 누가 이를 갖다가 막아내고, 또한 성과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1차 때 강동육주 중요합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더라. 다음 여진족의 침입 때 바로 이 윤관이라는 분이 별무반을 갖다가 조직하여 동북부성을 획득하였고, 이후 이 여진족이 성장하여 금이라는 나라를 성장하게 되는데 군신 관계까지 나가게 되었고, 이를 갖다 끝내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13세기 몽골족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1, 2차 침입의 배경과 또한 끝내는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어 어느 시기로 나아갔다? 원간섭기로 나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원간섭기 때의 간섭 내용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원간석기의 성장한 세력을 우리는 금문세족이라 부른다. 그죠? 하지만 14세기 중반 중국에서 원명 교체기로 이어지던 시기, 바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신진 사대부가 되고, 이때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위해서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공민왕이라고 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반원 정책과 민생 안정 정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체크해 두시고, 실패는 하였지만 이거 중요하죠. 이때 새롭게 성장한 두 세력이 있더라. 하나가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이 있다. 특히 신흥무인 세력은 14세기 원건정과 왜구를 격퇴하며 성장한 세력이 되고, 이후 우왕, 창왕, 공양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무엇과의 연관성이 있냐면 조선의 건국 과정과도 연결성이 있는데, 특히 이 두 개, 하나는 위화도해군, 하나는 과정법을 통하여 실권을 장악해가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1392년 드디어 어느 나라가 건국되었다? 조선이 건국되게 되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고려사 정치 파트는 전체적인 흐름 정리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사, 사회사 부분은 정리는 안 했지만 앞에 강의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